우리 이제 자연주의적 모형, 수글 모형부터 보실 텐데요. 자, 제가 오늘 이제 개강을 맞이해서 저도 이제 개강할 때마다 사실은 좀 떨려요. 저도 개강할 때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개강할 때마다 저도 이제 막 약간 긴장하고 떨리고 이제 좀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달도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 가장 유익한 그런 수업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막중한 부담감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인생을 걸고 이제 공부하시는 거라 제가 잘해야 된다. 특히 이제 5, 6월부터는 실전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드려야 된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저도 나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내용을 공부를 하시는 거는 저랑 같이 하시면 교육학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내용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5, 6월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슬럼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슬럼프에 주의를 좀 해주시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이제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도 있는데 카페 좀 이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현주 교육학 카페 다음 카페에 있어요. 제가 이따가 주소를 좀 써드릴게요. 주소를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교재 제일 앞장에도 카페 다음.net 해가지고 그죠? 다음 카페 다음.net 해가지고 교재 맨 표지 앞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카페 다음.net 해서 여기 있어서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다음.net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김 에듀케이션 맞죠? 자, 한번 제가 확인 다시 해볼게요. 맞나? 김 에듀케이션 이렇게 되고 김현주 교육학 치시면 여기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가입하시면 혹시 제 강의를 안 들으시는 선생님도 카페는 다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그죠? 대화하시면은 좀 이렇게 좋은 그런 좀 활력소가 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카페에다가도 올려두었어요. 그 일일 생활계획표 양식 올려두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치씩 생활계획표를 좀 세워주십시오. 생활계획표 양식이에요. 폼 양식만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생활계획표를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치를 주말에 작성해 주세요. 토요일 뭐 이런 데 작성하셔가지고 일주일치 이제 생활계획표를 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무슨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공부를 전혀 못하는 시간대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언제는 공부를 못하는 시간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가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직장 있는 선생님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 이외의 시간은 풀로 공부에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생활계획표에 따라서 이제 생활계획표대로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가능한 한 지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토요일이나 이런 때는 이제 한나절씩 비우셔가지고 그때는 그동안 못한 거를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한나절, 주말 한나절 이런 식으로 그동안 못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카페도 활용하시고 생활계획표도 작성해서 그대로 좀 공부를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면은 어느 정도 틀이 있으면 그래도 이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못한 날 이런 날은 저녁 때 꼭 2시간 이상은 꼭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다음 날부터 풀가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저하고 심층 상담도 진행을 해주시고 직접 또 첨삭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공부에 차질이 없게끔 슬럼프가 없게 조심해 주시고 슬럼프가 올 것 같다 이러면은 저한테 즉시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마련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김현주 교육학 강의를 들으시는 날, 그쵸? 그날은 최대한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수업 때 다 외운다. 제가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수업 때 다 외우시는 걸 목표로 지금 계속 반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나는 오늘 강의 대충 듣고 뭐 이따가 끝나고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업 때 난 다 외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당일 2시간을 이용해서 폭풍 복습 부탁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할애해 주시면 돼요. 교육학은. 교육학의 날을 정하시고 강의 듣는 날 폭풍복습 2시간. 그쵸?
하루치 강의를 다 듣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반씩 나눠서 듣는다, 인강 선생님들 반씩 나눠서 듣는다 그러면 들으신 날 1시간 폭풍 복습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제가 나눠드리는 그 문제가 있어요. 논술 문제. 그거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이랑 그다음에 해설이랑 그다음에 모범 답안이랑 쭉 숙독을 해서 잘 읽어주시고 그걸 덮어놓고, 그쵸? 덮은 다음에 한번 쓰기 연습을 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보내시면은 이제 교육학은 그때그때 완성이 되어 나갑니다. 제가 이번에는 가능한 한 좀 보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 내용을 좀 줄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강이 없이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팩트하게, 그죠? 압축해서 진행하는 김현지 교육학 수업을 통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거의 80% 이상 다 암기까지 완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일 폭풍 복습을 통해서 100%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아마 이제 암기가 완성이 100%는 안 될 텐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음 달에 다시 논술본 1을 통해서 해가면서 또 이제 마저 완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교육학은 수업 시간에 80% 이상 완성한다,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해주십시오. 슬럼프가 올 것 같다 이러면 카페라든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던지 해서 어쨌든 그거를 저와 함께 같이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이나 논술 첨삭뿐만 아니라 상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진행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대학에 있을 때부터 진짜 방황하는 친구들, 학교 그만두려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많이 다 이렇게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상담, 그때만 넘기면 되거든요. 슬럼프도 그때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열심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랑 같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자, 이제 출발이에요. 그렇죠?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과정의 모형, 아까 목표 모형하고 내용 모형 봤거든요. 자, 이제 자연주의적 모형, 수구의 모형 보겠습니다. 워커, 최근에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워커는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 현장 중심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그런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당사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당사자들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수준도 다양하고 심지어는 다문화에다가 온갖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주어야겠다라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 자연주의적 수구의 모형이에요. 교육사회학에서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층 중심으로 일부만 그저 끌고 나가고 많은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이 자연주의적 모형, 수구의 모형입니다. 수구의 모형 크게 3단계로 기억해 주십시오. 토대다지기 플랫폼, 그 다음에 수구의, 그죠? 수구의 모형에서 수구의예요. 딜리버레이션. 그 다음에 설계,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대다지기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 토대다지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플랫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디어, 선호, 관념, 신념,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문화도 다르고 성별로도 다르고 성적에 따라서도 다르고 부모의 어떤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아이디어, 선호, 관념, 신념,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 놓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토대다지기, 그렇죠? 자, 먼저 다 끄집어내나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다, 끄집어내나 봤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마다 원하는 교육과정도 다를 거거든요. 특목고를 원하는 애들도 있고 일반고를 원하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심사숙고, 수구의하는 거예요. 수구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구의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을 또 연결시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목적, 그쵸? 평등, 교육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목고를 없애야겠다. 수단, 그쵸? 아니면은, 그쵸? 수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특목고를 만들어야겠다. 수단과 목적 연결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수단과 목적을 연결하는 것이고, 대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대안, 여러 가지 대안. 대안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대안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끄집어냈을 때
그죠? 각각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도 예측해 보는 겁니다. 대안마다 결과를 예측해 보고, 그 다음에 각 대안마다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용과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정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숙의입니다. 자, 먼저 토대 다지기가 있었어요. 모든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신념, 가치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숙의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대안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각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보기도 하는 것. 이것이 숙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예요. 설계는 뭐냐면 숙의 과정을 통해서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대안을 선택까지 했잖아요. 요것들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겁니다. 실천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것. 이것이 설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워커가 자연주의적 모형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워커가 자연주의적 숙의 모형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크게 3단계, 토대 다지기, 숙의, 설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토대 다지기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관한 아이디어, 가치관, 신념 뭐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 이것이 토대 다지기예요. 그다음에 숙의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을 연결시키고 대안과 그 다음에 각 대안이 초래할 결과, 비용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대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는 각 선택한 대안 이런 것들을 실천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다음에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설계입니다. 그래서 토대 다지기, 숙의, 설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에요. 자,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도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아이즈너. 자, 기억해 주시고, 자,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타일러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출발한 거예요. 타일러는 가시적인 행동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즈너는 전통적인 어떤 행동적 교육 목표, 타일러가 얘기했잖아요. 전통적인 학문 교과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학생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냐. 그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역동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업은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동 목표로 미리 구체화해서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을 어떻게 예측해요. 애들 요 틀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학생들을. 그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행동 목표로 구체화해서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술, 예를 들면 미술, 음악, 무용 뭐 이런 예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 틀에 딱 들어와라 이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객관화된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런 것에서 출발한 것이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 그쵸? 아이즈너의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꼭 예술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교과에 다 예술 영역처럼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을 기계적으로 무슨 틀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쵸? 학생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아이즈너 행동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행동 목표, 행동적 수업 목표 세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에 대해서 행동적 수업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타일러의 주장을 반대했어요. 행동적 수업 목표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일러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행동 목표의 보완으로서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문제 해결 목표와 특별히 표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 목표. 아이즈너의 수업 목표다 하면은 표현 목표입니다. 타일러는 행동 목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일러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행동적 수업 목표를 반대하고 특별히 표현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 해결 목표는 조금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자, 행동 목표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 행동 목표는 어떤 거냐 하면 주로 정답이 미리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용어, 측정할 수 있는 행동 용어, 말할 수 있다. 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행동 용어로 진술하도록 되어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업 계획안 만들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평가 방식은 양적 평가, 그다음 결과 중심 평가, 준거 지향 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상하다.
그 행동 목표인데 왜 준거지향이지? 목표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준거지향. 그래서 목표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요거는 좀 틀릴 확률이 있죠. 선생님들이 준거지향 평가를 활용합니다. 그렇죠? 준거지향하고 대치되는 거 뭐예요? 규준지향이죠. 규준지향. 자, 규준지향은 뭐예요? 상대평가죠. 자, 준거지향은 뭐예요? 절대평가거든요. 절대평가는 어떻게?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행동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목표지만 여기서도 규준지향은 아니에요. 준거지향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목표 달성도, 목표를 어디까지 달성했느냐, 목표 대비 평가, 이걸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타일러 중심의 그런 행동 목표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준거지향 검사입니다. 자, 행동 목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목표가 있어요. 문제 해결 목표는 뭐냐 하면 지켜야 할 조건만 제시하는 거예요. 지켜야 할 조건만 제시하고 해결책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주고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로 이제 수행평가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문제 해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질적 평가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 해결 목표 같은 경우에는 결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 같이 평가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아이즈너가 얘기한 교육적 감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아이즈너가 사용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육적 감시관. 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작품을 감식해내듯이, 그렇죠? 예술 작품을 잘 감식해내듯이, 우리가 예술 작품 뭐 이건 60점짜리, 이건 50점짜리, 뭐 고호 이런 사람이 그린 그림, 이건 50점, 이건 60점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감식해내잖아요. 자, 교육적 감시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준거지향 검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교육적 감시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이제 문제 해결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목표는 문제 해결 목표보다도 아예 조건 자체가 없어요. 표현 목표는 조건이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자, 활동의 목표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이건 뭐예요? 활동하는 도중에 형성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구성주의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틀 자체가 학생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경험을 너는 1단계에서 이 경험하고 2단계에서 이런 경험하고 3단계에서 경험해서 4단계 이렇게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 도중에 형성하는 목표. 이것이 표현적 목표고 표현적 결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 목표고, 자, 이것은 질적 평가이고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하는 거예요. 과정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교육적 감시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제 기억을 해 주십시오. 타일러는 행동 목표였지만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 목표를 강조하고 특별히 표현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술 과목에서 특별히 이제 실용성이 있어요. 표현 목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의 선정입니다. 자, 교육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 아이즈너는 영교육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 영교육 과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영교육 과정을 얘기하고, 영교육 과정 전통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내용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영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교육 과정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영교육 과정은 뭡니까? 학교 교육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일부러 배제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학습 내용을 선정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특별히 영교육 과정도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습 기회의 유형이에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타일러식으로 이제 목표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기회도 학생들마다 학습하는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경험 중심으로 학습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암기식으로 학습하는 애도 있고, 글자가 편한 애가 있고, 행동이 편한 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습 기회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해라.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학생들한테 적합한 형태로 변형해야 된다. 이게 선생님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의 교육적 상상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문가니까 얘한테 이런 교육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얘는 이런 교육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각각 다르게, 그렇죠?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변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적 상상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기회의 조직. 이 경우에도 학습 결과와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면서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험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자료와 교육 활동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의 영역을 조직하는 것 역시 여러 교과에 걸치는 내용을, 통합적 교과죠. 여러 교과에 걸치는 내용을 함께 묶어서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교육 내용의 조직에 있어서도 여러 교과를 함께 묶어서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통합적으로. 여러 교과에 걸치는 내용. 이게 이제 통합적으로. 그렇죠? 통합적으로 여러 교과에 걸치는 내용을 묶어라.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아이즈너는 자,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교과서 학습 내용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시 양식. 그 다음에 반응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생이 시험 볼 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얘네들이 반응을 해줘야 점수를 내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을 다양화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 어떤 매체만 썼어요? 인쇄 매체. 글씨 매체 이런 것만 썼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산문 양식, 그쵸? 일상적인 언어 양식이나 산문 양식 이런 걸 썼지 시로 시험 보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은유적인 양식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쵸? 글씨 매체보다는 그림 매체가 편한 애들이 있어요. 자기 표현을 할 때 음악으로 표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쵸? 언어 양식보다는 산문이나 시적인 표현 이런 게 더 편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시적인 은유적 표현 양식, 그쵸? 이런 것들을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쇄나 글씨 이런 것만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쇄나 글씨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언어나 산문 양식보다는 은유적 표현 양식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을 다양하게 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절차의 유형 같은 경우에도 목표 중심의 계량적인 평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평가를 할 때는 교육적 감시관을 사용해라. 교육적 감시관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교육적 감시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교육 비평을 사용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이 내용은 또 나오겠지만은 자,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비평을 사용해라는 거죠.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지금부터 중간고사야, 지금부터 기말고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행평가처럼, 그렇죠? 상시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 학생한테는 이런 교육이 더 좋겠구나, 얘는 이걸 더 가르쳐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비평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평가는 항상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즈너는 타일러가 학교를 공장으로 보고 미리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학생의 수준을 재고 있다,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이제 교육적 감시관이에요. 교육적 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학생들이 성취한 것들을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죠? 미묘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뭐냐 하면 예술 작품을 감시해 내는 것처럼 그런 학생마다, 그죠? 선생님이 독특한 차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해 내실 수 있는 것, 이것이 교육적 감시관입니다. 교육자의 교육적 평가적 전문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때 교육적 감시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번의 답 2번, 2번의 답 3번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점수 내는 거는
전문가 아니라도 할 수 있죠. 답지 주면 누구나 다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90점 너는 수, 80점 너는 우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미묘한 차이를 감지해내면서 평가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선생님들의 교육적 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비평. 교육 비평은 교육 평가는 예술 작품을 비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비평의 단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 기술, 해석, 판단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교육 비평의 단계입니다. 기술, 해석, 판단. 그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기술, 해석, 판단. 판단은 다른 말로 또 평가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평가에서 또 아이즈너의 평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모델에서는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이잖아요.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이에요. 자,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이고, 그 다음에 아이즈너의 평가 모형은 감시관 및 교육 비평 모형입니다.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이고, 교육과정 아이즈너의 모형명은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이에요. 그다음에 평가 모형은 감시관 및 교육 비평 모형이라고 해요. 그죠? 이게 이제 아이즈너의 모형입니다. 이거는 교육과정 모형이에요.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은. 그다음에 감시관 및 교육 비평 모형은 평가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과정 모형 안에는 이제 평가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들어있죠. 그렇죠? 아이즈너, 자, 보셨습니다. 아이즈너를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표가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먼저 아이즈너가 이제 이렇게 쭉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많은 얘기들을 한 거예요. 먼저 교육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외현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표현 목표. 외현적인 목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목표 비슷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표현 목표를 고려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의 선정. 교육 내용의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학생마다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해 줘야 되고 특별히 영교육 과정을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많은 내용을 고려해야 되지만 영교육 과정을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 기회를 배치해야 되잖아요. 학생에 따라서. 그럴 때는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꾸어서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기회를 조직할 때는 그죠? 다양한 학습 결과를 유도하는 비선형적인 접근. 학습 기회를 조직할 때도 역시 다양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순서적으로 딱 정해서 이렇게 너무 규격화시키지 말고 이런 것들 비선형적으로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 영역을 조직할 때는 여러 교과를 통합적으로 내용을 함께 묶어서 조직해라. 여러 교과를 묶어서 내용을 함께 조직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는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 역시 다양화하라는 거죠. 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그래서 그죠? 산문뿐 아니라 산문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유적, 시적, 그쵸? 은유적, 시적 이런 표현까지 그죠? 다양화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 자, 그 다음에 평가 절차의 유형. 여기서 교육과정 개발의 다양한 단계에서 종합적인 평가, 그렇죠? 종합적인 평가고 평가에 있어서는 여기 감시관, 그렇죠? 감시관과 그다음에 교육 비평.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시관 및 교육 비평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교육 목표 설정,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는 영교육 과정, 그죠? 목표에 있어서는 표현 목표, 학습 기회, 학습 기회의 조직, 유형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그렇죠? 다양하게 학습자에 따라서 내용 영역을 조직할 때는 여러 교과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그다음에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 역시 학생들에게 맞춰서 다양한 의사소통의 형태로 산문뿐 아니라 은유적인 시적인 내용도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 절차의 유형으로는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감시관이나 교육 비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 아이즈너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는 구성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학교 교육의 문제점들을 많이 좀 비판하면서 그런 이제 틀에 박힌 교육 말고 뭔가 학생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이즈너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아이즈너적인 이런 교육이 많이 이제 그 재조명되고 있어요. 많이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체가 과거의 타일러적인 그런 모형보다는 자연주의적인, 예술적인, 아이즈너적인 모형이 이제 계속해서 훨씬 더 많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재개념주의 교육과정 모형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교육과정학의 재개념화 운동입니다. 주로 이 이제 재개념주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회학자들하고 많은 연관이 있어요. 자, 보시면 1970년대 이후에 행동주의적인 기술공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동주의적으로, 너무 가시적으로 측정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 오히려 인간 소외 현상, 인간 중심 교육 과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회적 배경은 1970년대 전후로 베트남 전쟁, 빈곤과 인정차별, 학생운동 이런 여러 가지 개혁적인 분위기들이 생기면서 제도화된 학교 교육을 비판하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재개념주의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그동안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반성해보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이나의 실존적 재개념화가 있어요. 이 재개념주의 교육과정 모형은 엄청 많아요.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새로운 길을 찾자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보면 먼저 파이나의 실존적 재개념화가 있습니다. 이 파이나의 실존적 재개념화는 기본적인 주제가 인간의 실존적 해방이에요. 뭐냐 하면 학교 공부를 통해서 실존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존이 뭐예요? 나 존재, 나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과정, 교육의 내용만 크고 나는 여기 막 아무 생각 없이 딸려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나 따위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이 책에서 뭐라고 했는지 막 정신을 쫓아가기 바쁜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의 해방을 교육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불공정성에서 자신과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해방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막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죠? 교육과정 속에 있는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 심리적 논리 이런 거에 막 매여가지고 내가 거기 막 딸려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해방을 교육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불공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의 학교 교육에 대한 정신을 분석했어요. 정신 분석을 해봤습니다. 파이나가. 그랬더니 학교 교육의 현상을 실존적 정신 분석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12가지 문제가 나타났어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완전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거예요. 12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모방을 통한 자아의 분열과 상실, 그쵸?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그다음에 자기 소외가 되고 감각이 마비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뭐 학교를 통해서 내가 실존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이 없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은 교육과정학이 이제 말기에 다다랐다, 이제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초창기에 교육과정이 원래 생각했던 것은 학습자들을 해방시키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었거든요. 그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학습자들을 해방시키고 싶었던 강력한 열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쿠레레였습니다. 쿠레레 방법으로서의 교육과정 탐구였어요. 쿠레레라고 하는 용어,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쿠레레라고 하는 것이 원래 교육과정의 정의에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쿠레레 뭐였습니까? 코스, 그쵸? 코스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코스 왜 만들었어요? 학습자들이
그렇죠. 공부를 어차피 공부할 분량은 많은데 이 내용들을 학습자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쿠레레였거든요. 처음에 쿠레레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학습자 중심의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죠 잘 승화되고 어떻게 하면 잘 자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데서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그건 잊어버렸어요. 그건 잊어버리고 학생들을 오히려 막 소외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쿠레레 방법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파이나의 그런 재개념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자,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외부로부터 아동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동 개개인이 갖는 경험의 본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쿠레레예요. 쿠레레, 그렇죠? 자, 그래서 쿠레레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성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레레 방법으로서의 교육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자, 1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육 경험을 있는 대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일단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1단계예요. 그렇죠? 다음에 2단계는 뭐냐 하면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데 작용했던 가정이나 논리를 조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가정이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나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아 성찰을 통한 이런 3단계의 방식에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배우든지 나를 반추해서 생각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다른 사람의 교육 경험을 자서전적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분석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교육 경험을 자서전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육이 갖는 기본적인 구조와 과정을 인식하고 공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단계는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표현하는 거예요. 2단계는 그쵸? 내가 이때까지 행동해오고 살아온 것에 대한 가정이나 논리를 좀 비판해보고 반성해보는 거예요. 나를 반추해보는 거예요. 3단계는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서 다시 재해석해보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파이나 같은 경우에는 실존 문제, 인간의 실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22페이지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주제가 인간의 실존적인 해방입니다. 그리고 파이나는 학교 교육의 정신적인 분석을 해봤더니 12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학생들이 그죠? 실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쿠레레 방법으로서의 교육과정 탐구입니다. 쿠레레 교육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요. 그죠? 자아 성찰을 통한 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쿠레레 방법으로서의 교육과정 탐구입니다. 이것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자신의 교육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2단계는 자신의 여태까지 했던 행동이나 사고를 결정하는 가정이나 논리를 비판해 보는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교육 경험을 자서전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나는 파이나의 실존적 재개념화입니다. 그렇죠? 파이나의 교육 과정을 파이나의 실존적 재개념화. 재개념화는 교육 과정을 다시 개념화했다는 것이죠. 재개념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과정 재개념화 첫 번째 파이나 보셨고요. 자,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마이클 애플. 애플은 이제 교육사회학에 많이 나오는 갈등론자예요. 그렇죠? 애플은 갈등론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정치적 해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에는 정치적 예속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갈등론자니까. 그렇죠? 우리 갈등론, 교육사회학에서 갈등론자들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잖아요. 애플은 최근 사람이기 때문에 네오마르크시스트, 신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애플은 그렇죠? 신마르크스주의자예요. 자, 그래서 이 애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 그렇죠? 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적 재생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재생산이 뭡니까? 원래 그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계급구조, 그죠? 계급구조가 있잖아요. 어떻게 계급구조가 있어요? 여기 유산자, 그쵸? 유산자와 무산자,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들이 이제 학교라는 구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자의 아이는 또 유산자 되고
무산자의 아이는 또 무산자가 되는데 이게 학교라는 이런 교육 조직을 통해서 계급 구조가 재생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돈이 있느냐 없느냐, 생산수단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학교의 문화적 재생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상류층의 문화는 굉장히 존중받게, 하류층의 문화는 또 굉장히 무시받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 학교의 그런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학교의 문화적 재생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비판하면서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교의 문화적 재생산 기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예속시키기 위해서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문화적 자본을 전수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학교를 통해서 전수되는 그런 문화적 재생산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술공학적인 논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는 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종의 관리자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원래 교육과정 전문가, 교육 전문가인데 국가에서 교육의 내용을 딱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문화를 재생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도 비판적인 사고와 자율적 판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치적으로 해방될 수가 있는데 예속되게끔 교육과정을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공학적인 논리의 대안으로 하버마스는 세 가지의 과학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 분석적 과학, 해석학적 과학, 비판적 과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경험 분석적 과학은 기술적 관심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술적인 처방, 뭐 수학 문제만 풀 줄 알고 이런 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을 할지라도 단순한 기술적 관심에 의한 경험 분석적 과학이 아니라 해석학적 과학, 실제적 관심. 뭡니까? 이것은 과학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과학을 왜 하지? 이것의 의미는 뭐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의미의 이해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렇죠? 의미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그걸 비판까지. 그죠? 해방적 관심이거든요. 인간의 허구적인 의식과 제도에 대한 비판, 인간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그죠? 과학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구조적 재개념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주제가 뭡니까? 인간의 정치적 해방이에요. 파이나는 실존적 해방, 애플은 정치적 해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애플은 이제 네오마크시스트이기 때문에 학교의 문화적 재생산 기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문화적 자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대응하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하버마스의 세 가지 과학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험 분석적 과학, 해석학적 과학, 비판적 과학이 있는데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는 경험 분석적 과학에 치중했다면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해석학적 과학, 비판적 과학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교육과정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은 앞부분이 조금 어렵고 뒷부분은 좀 빨리빨리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뒷부분은 조금 빨리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하셨다가 식사를 하셔야겠군요.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오후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